(9월 26일) 화요일 오전 7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모닝 라이브 아침의 축구. 저는 양희연이고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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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철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EA스포츠 FC. EA스포츠. 네. 얼리 액세스가 진행 중입니다. 네, 29일이 정식 발매고 일찍이 지금 얼티밋 에디션을 구매하시면 체험하실 수 있고요. 야, 진짜 EA도 좋아하겠다. 네? 아니, 제가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네. 것도 있는데 이 정도면 오늘 이제 저녁 라이브에 우리가 네, 라이브가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또 FC 관련된 어떤 우리 퀴즈쇼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 진짜 EA에서는 상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웬만하면 네. 우리가 돈을 받아도 이 정도는 아니죠. 전작을 다 해본 경험도 있는 터라 이번 작도 잘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쯤 되면 감사패를 주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축구 게임은 안 해봤죠? 저 피파는 해봤어요. 그게 FC예요. 요게 이제 이름이 바뀐 건데 네, 바뀐 리브랜딩이 거죠. 된 거죠. 그럼 그 플레이를 해본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걸 한 건가요? 저 플레이. 아, 저희 그래요? 친오빠가 아. 피파를 한참 했을 때 아. 한번 해보라고 줘서 해보긴 했는데 네. 벌써 몇 년 전이죠, 그게. 언제 한번 입문시켜 주세요. 도와드릴 수 있다면 예. 네, 좋아요, 좋아요. 어떤 거든 괜찮죠. 물론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만 네, 승부욕이 좀 있으신 성격인 것 같은데. 저요? 저 의외로 게임할 때 굉장히 평온합니다. 그래요? 네. 롤 티어가 어떻게 되죠? 그거 보면 대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 네. 보니까 뭐 부실골 중에 하나겠죠.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저희 그러면 첫 가보시죠. 번째 주제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수원 삼성의 김병수 감독이 사임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사임 아닌 사임을 한 거죠. 염기훈 감독 대행 체제를 준비 중이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우선 사임은 확정된 건가요? 일단 떠난다고 봐야죠. 예,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김명수 감독이 사실 시즌 중 수원이 이미 초반부터 좋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면 소방수로서 부임을 했는데 시즌을 다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이제 감독직을 좀 떠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보도 자료에서는 그때 기사 제목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도전 피할 생각 없다던 김병수 감독 자진 사퇴 의사 전해. 이 제목만 봤을 때는 마치 김병수 감독이 지금 위기의 수원 삼성을 끝까지 이끌지 않고 도중에 뭔가 그냥 감독직을 좀 내려놓는 그런 느낌으로 좀 비춰지거든요. 보도 자료만 봤을 때는 정말 김병수 감독이 자진해서 나간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뚜껑을 열어보고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자진 사퇴라고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좀 나오게 됐죠. 바로 어제 또 엊그저께쯤 머리를 바짝 깎았죠. 깎으시면서 네. 그 의지를 보이는 모습도 맞아요. 사실 저희가 확인을 했잖아요. 네. 앞으로 수원 삼성을 이끄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아무래도 이제 보도 자료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이제 팬들을 조금 분노하게끔 만드는 건데 뭐 김병수 감독의 성적 여하를 떠나서 누가 봐도 지금은 몇 경기 안 남은 상황이고 수원 삼성은 잔류 경쟁을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머리를 바짝 깎았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최근에 선수들이 뭐 머리를 다 삭발을 했다, 김병수 감독도 머리를 짧게 깎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결국엔 수원 삼성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 모든 그 구성원들이 뭉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마치 본인이 책임지지 않고 나가는 그림처럼 만들었다는 거 그런 스타일의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덤터기를 씌우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김병수 감독의 스타일이나 지금까지 얘기 나온 걸로 봤을 때 이게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러면 사임이라는 표현이 사실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현 아나운서도 사임 아닌 사임이라고 얘기를 한 네.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정말 팀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최대한의 또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김병수 감독도 결국 선택을 한 것이 그 머리가 길었던 나름 좀 그래도 중장발에 가까웠던 김병수 감독이 머리를 굉장히 짧게 깎는 삭발에 가까운 상황에 선택까지 내린 건데 근데 그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더 전해주지 않고 마치 책임을 마지막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자진 사퇴를 한 것처럼 모양이 비춰지게끔 만든 그 보도 자체가 저는 지금 타이밍에 너무 아쉽고 실망스러운 선택이다. 그게 또 이제 김병수 감독이 머리를 깎았다는 게 전해졌기 때문에 팬들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팀을 위해서 진심으로 생각해준 감독에게 마지막까지 그 진심을 전해주지 않고 오히려 마치 자진 사퇴처럼 모양을 바꿔서 보도를 낸 구단에 대해서도 굉장히 섭섭하고 실망스럽다. 할 상황 할 짓이 못됐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인터넷상에 이제 김병수 감독과 나눴던 문자 메시지를 팬분이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 네. 내용을 보면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파란 피가 참 좋았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무언가 굉장히 아쉬워하고 감독 입장에서는 이게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죠. 그죠. 나가면서. 일단 김병수 감독이 얘기한 거는 뭐 굳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문자로 사실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뭐 정석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공개되면 팬들은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김병수 감독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도 팬들에게는 약간 뭔가 덤터기를 씌우는 듯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그 이후에 이미 이스타TV에도 한 2회 이상 출연한 바가 있었던 염기훈 선수를 지금 대행으로 안 친다 요 얘기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염기훈 선수에게 그냥 알아서 해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원 팬들은 지금 이번 시즌 내내 어려운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 수원 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꽤 오래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진짜 급기야 그 팬들의 마음까지 완전히 내쳐버리는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건 만약에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런 행동을 한다? 아 이거는 쉽지 않죠.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일이 겹겹이 겹친 거죠. 사실 아직 선수잖아요. 네. 또 검색을 해보면 플레잉 코치라고 뜨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팀 레전드를 앞에 세우는 게 맞는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사실 그 생각을 좀 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염기훈 선수 되게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 왼발 능력을 직관 가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놀라면서 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원삼성 블루윙즈라는 커리어를 2010년부터 이어오면서 그 선수 26번이라는 등번호가 수원 팬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를 누구보다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만큼은 정말 수원에서의 경력과 커리어가 아름답게 끝났으면 좋겠다. 이전에 이제 수원의 레전드들 뭐 당장 떠오르는 선수 곽희주 선수와 같은 인물들도 있는데 염기훈 선수도 그렇게 잘 커리어가 아름답게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 마무리 페이지를 정말 아름답게 장식을 해도 모자르지 않을 선수한테 너무나도 어려운 역할을 지금 부여했어요. 지금 이거 너무 가혹해요. 가혹하죠. 이 팀 최하위로 몰려있고 이미 프로 감독들도 다 어려워했던 지금 상황에서 아직 감독으로서의 경력이 시작되지도 않은 염기훈 선수에게 감독으로서의 역할, 위기관리를 마지막에 해줄 것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혹한 거죠. 이거는 레전드의 아름다운 결말을 오히려 구단이 좀 방해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상황에 염기훈 선수가 그럼 이런 제안이 왔다 칩시다. 이게 아직 완전히 오피셜이 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거를 거절하나요? 그것도 못해.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팀의 레전드나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서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하는 것 자체를 사실 구단이 안 해줘야죠. 근데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김병수 감독을 그러니까 이 김병수 감독을 만약에 구단이 모두 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잘 구단이 지원을 해줬고 선수단도 아주 좋아요. 그런 상황에 소방수로 들어온 감독이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 소방수를 자르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손 팬들뿐만이 아니라 K리그를 보는 그리고 한국 축구 팬들은 이게 지금 김병수 감독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물론 김병수 감독의 성적이 좋냐 그건 아닙니다만 이 감독의 어떤 그 기질을 발휘해서 지금의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금의 상황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마치 김병수 감독만 탁 날리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그림을 만드는 게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나 K리그에서 수원 삼성은 사실 이런 표현을 제가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리그를 끌어가야 되는 리딩 클럽 중 하나예요. 팬덤의 크기나 구단이 쌓아온 역사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리그를 선도해 나가야 되는 클럽 중에 하나인데 물론 지금 그런 어떤 이 역할을 못 해준 지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모기업의 어떤 구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걸 누구나 인지를 하니까 근데 이거는 그림이 너무 안 좋아요. 이걸 우리가 히든풋볼에서 오늘 저녁에 좀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조금 이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원에게 남은 경기가 앞으로 7경기밖에 없습니다. 네. 심지어 김병수 감독은 도중에 시즌 중간에 선임이 돼서 도중에 사퇴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그렇죠. 경우가 흔하게 있나요?
없죠, 흔하진 거의. 않죠. 아무래도 이제 근데 대신에 하위권 팀의 경우에는 어쨌든 충격요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즌 중에도 감독이 교체되는 경우는 사실 없진 않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더라도 없진 않는 케이스인데,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적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정말 김명석 감독의 성적이 좋지 않았던 건 맞기 때문에 거기서는 뭔가 감독 교체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 재임 기간 동안 수원에 정말 진심을 쏟았고 머리까지 삭발하면서 최근까지도 불과 얼마 전까지도 진심을 쏟으려 했던 감독에게 떠나보낼 때 떠나보내더라도 예의는 갖춰야죠.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최대한 그 사람을 존중해주면서 떠나보내는 것이 앞으로 수원 삼성 블루인즈를 다른 지도자들과 다른 인물들이 봤을 때 구단의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해줄 건 해주면서 떠나보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그 진심을 쏟았던 인물에게 자진사퇴라는 모양새로 상황이 바뀌어지게끔,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 이게 자진사퇴인가? 다른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게끔 바꿔놓는, 표현해놓는 그 구단의 방식 자체가 너무 팬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사람에게도 예를 갖춰라. 이게 지금 맞는 행동이냐? 그에 대한 어떤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영기훈 이제 감독 대행이 되겠죠? 만약에 영기훈 감독 대행이 정말 결과가 안 좋았을 때 그래도 팬분들에게 영기훈이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대단한 전설적인 이름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구단 프런트가 과연 그렇게 볼까요? 성적이 안 좋았을 때 구단 프런트는 그때 가서 영기훈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게 너무 염려스러워서 대우를 해줘야 될 영기훈이라는 인물한테,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장식을 해줘야 될 그 인물한테 만약에 결과가 안 좋았을 때 그때는 지금 같은 모양새를 보여준 구단 프런트가 영기훈한테 무슨 말을 할까? 저는 그게 너무 걱정스럽고 화가 나서 지금 상황에 이해가 가지 않아요. 현재 수원 삼성의 성적은 12위입니다. 언제부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성적을 내게 된 걸까요? 지금 보면 좋은 성적인데 수원 삼성 팬들이 뭔가 좀 이제 성적이나 이런 얘기가 많이 우리 입장에서 좀 얘기됐었던 거는 서정원 감독 때였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거슬러 올라가면. 근데 지금 보면 서정원 감독 때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쵸. 엄청나게 좋았던 건데 그 이후의 행보들이 사실 썩 좋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뭐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수원 삼성이 지금 돈을 아주 적겠으냐,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이 팀이 과연 잘 돌아가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팬들이 쭉 뭔가 불만도 많이 쌓이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의 상황은 참, 아니 물론 뭐 철천지 원수 라이벌 팀이긴 합니다만 FC 서울도 강등 근처에서 한번 허덕인 적이 있었잖아요. 수원 삼성도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K리그의 수원 삼성이 이런 상황 때문에 강등을 당한다? 그러니까 다 멀쩡해. 근데 그냥 축구가 안 돼서 강등을 당하는 거랑 이런 느낌으로 강등 당하는 거랑 저는 결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뭐 성적이 떨어져서 뭐 강등을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승강제가 있는 리그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좀 뭔가 보기가 불편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그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이 프런트와 관련된 얘기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결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의 상황을 모두 이끈 게 결국 수원 쪽의 프런트이기 때문에, 수원이 이제 그 수원 삼성다운 그 나름대로 모기업이 삼성인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지원이나 구단의 모양새, 일단 첫 번째로 언급할 부분은 재정적인 지원이 언제 끊겼느냐예요. 수원이 이제 2012년쯤까지 사실 돈이 좀 많이 투자가 됐던 팀이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의 기조를 오랫동안 이어가지 못했죠. 모기업이 이제 제1기획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재정적인 지원이 이전만큼 엄청 리그는 최상위권보다는 높긴 높았지만 수원치고는 이전보다 재정 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근데 지원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전까지 구단에 남겨져 왔던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감춰왔던 문제점들, 선수 스카우트가 잘 안 되고 있다. 자꾸 이고르 같은 되게 애매한 영입들이 있었던. 와. 네, 오늘은 좀 매니아적인 얘기를 할게요. 예, 왜냐면 예. 여기 수원 팬분들 보실 거기 아마 때문에. 지금 와 계신 분들은 K리그를 네. 좀 딥하게 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분들한테 맞춤형을 저는 이번에는 해야 될 거라고 봐서, 그런 부분에서 뭐 되게 애매한 선수가 영입이 된다든지 스쿼드 내 구성이 아쉽다든지, 그리고 정말 많은 수원 팬분들이 지금도 분노하는 그 리얼블루 정책, 뭐 수원 출신의 지도자를 데려오는 거는 어쩌면 구단의 정체성을 위해서는 괜찮을 수 있으나, 문제는 그 인물들이 과연 감독으로서 다 준비가 되었느냐, 그러지 않은 상황, 혹은 뭔가 아쉬운 어떤 부분들이 있는 시점에서 더 좋은 감독이 와야 되는데도 계속 리얼부드라는 프로그램을 고집했던 것. 그러다가 레전드 다 날아갔어요. 맞아요. 근데 그 레전드들이 다 팬들한테 사랑을 받을만 했던 인물들. 그럼요. 매우 중요했던 인물들인데 자꾸 그 인물들을 이른바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인물들을 위해서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인데 구단에게 더더더 중요한 감독, 더더더 좋은 감독이, 더 검증된 감독이 와야 될 상황에서 자꾸 그런 레전드들을 불러다 세우니까 팀의 문제는 문제대로 가속화되고 그 인물들인 인물대로 결국 수원 팬분들에게 실망을 안긴 채
레전드로서의 지위를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점들을 보면 지금 구단의 방향성은 10년 동안 잘못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계속 누적되고 누적되다가 잘 감춰졌지만 이제는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 사람을 날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편안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전이었으면 이런 걸로 어느 정도 봉합이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K리그에 사실 승강이 도입된 게 엄청나게 오래된 일은 아니거든요. 비교적 최근인데 이제 사람들이 알아요.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야. 이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김병수 감독이 지금 성적을 잘 내고 있었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김병수 감독의 성적만 놓고 보죠. 그러면 김병수 감독은 소방수로 왔지만 그에 적합한 그리고 적확한 성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질을 한다라고 얘기해도 사실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뭐 상황이 아주 좋지는 않았어요. 특히나 최근에 잠깐 좋았던 타임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근데 다 알아요. 김병수 감독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그럼요. 근데 여기서 김병수 감독이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는 좀 어쨌든 그 현장에서 응원을 하시는 서포터 그리고 K리그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영 좀 씁쓸해요. 아마 이거는 K리그를 보는 분들은 다 야 이게 맞는 건가? 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이후에 염기훈 선수를 현재 대행 체제로 세운다, 올린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7경기 남았잖아요. 팀적으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염기훈 선수가 만약에 감독 대행을 하게 된다. 감독으로서의 첫 커리어잖아요. 네. 그에 대한 부담감도 너무 심할 것 같고 사실 제대로 감독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니 당장 선수들에 대해서 감독으로서 이 위기 관리를 오랫동안 해왔던 인물이라면 이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는 게 되겠지만 그게 지금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습이 됐어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봅시다. 그러면 염기훈은 또 다른 레전드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만 상상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러다가 염기훈 선수가 감독 대행 역할을 했어. 근데 진짜 예시입니다. 가정입니다. 수원 삼성이 강등당했어요. 그러면 염기훈 선수는 내가 봤을 땐 이거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고 수원 팬들도 염기훈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물론 수원 팬들이 아마 지금 상황이면 염기훈 선수를 뭐라 하기도 어려울 거라는 거 알죠.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하나에 주원 글씨가 써지는 거야. 저 염기훈이 맡았다 강등당했는데 이거 왜 이런 그림을 나는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그때부터 프런트가 염기훈이나 인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걱정된다니까요. 그때 돼서 다 책임을 다 그쪽으로 씌울 것 같아서 그러면 정말 원만하고 아주 위대한 수원에서의 커리어 위대한 수원에서의 커리어를 원만하게 은퇴해야 될 염기훈의 계획에도 혹시 차질이 있을까봐 저는 그게 지금 너무 걱정되고 실망스러운 거예요. 팀의 레전드 아니 그냥 우리가 하나만 전으로 갑시다. 이병근 감독. 네. 이병근 감독 뭐 수원 팬분들은 뭐 더 할 나위 없이 잘 아시겠지만 그분 커리어 뭐죠? 개 레전드입니다. 수원에 빼놓을 수 없는 레전드인데 이병근 맞아요. 감독 사실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이병근 감독이 잘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왔었으면 엄청나게 바뀔 만한 성적이었었는가? 팀의 상황이. 그렇게 얘기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결국에 그런 레전드들을 지금 얼마나 많이 날려먹었어요, 수원이. 그럼요. 근데 염기훈까지? 이거는 좀 너무 좋지 않은 그림입니다. 네. 잔류를 위한 팬들의 응원은 더욱더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 꼭 잔류할 수 있기를 팬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해야의 조기 은퇴 가능성이 현재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 나이가 90년생, 만으로 32이니까 손흥민 선수보다 딱 2살 많거든요. 아직 골키퍼로서는 한참 현역이잖아요. 네. 은퇴하기 너무 빠른 거죠, 이건? 사실 골키퍼들은 실제로 골키퍼들에게 물어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성기가 30대 이후라고 좀 느끼는 이유가 몸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움직임이나 동작은 확실히 젊었을 때가 더 쌩쌩하고 빠르대요. 그럼요. 네,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당연한데 근데 골키퍼로서 30대 이후가 전성기가 되는 이유는 정말 많은 슈팅을 20대 때 경험해보고 마주해보고 막아보고 경기에서의 준비 임하는 어떤 상황들 긴장감 그런 것들이 다 경험한 나이 때가 30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경험을 한 30대 이후부터 더 노련해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상대가 슈팅을 때릴 때부터 어디로 날아오겠구나,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해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더 노련하게 서기 때문에 30대가 넘었을 때부터 보인다라는 표현들을 제가 아는 골키퍼 출신 선수들은 다 쓰더라고요. 맨유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선수로서 활동을 했지만 텐하우 체제에서는 제외가 됐죠. 인터넷에서는 웃긴 이야기로 무직이다 현재 이런 네네네네.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쵸.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데헤아가 메이저 클럽에서 주전 골키퍼 영입 제안을 받지 못하면 은퇴할 수도 있다. 사우디를 포함한 여러 구단의 제안을 거절한데 데헤아는 돈이 가장 큰 동기가 아니라고 밝혔다. 맨유를 떠난 뒤에도 여전히 경쟁력 있는 메이저 클럽에서 뛰고 싶어 한다. 실제로 호날두가 뛰고 있는 사우디 알 나스르 영입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왔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데헤아는 아직도 유럽에서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의 클럽에서 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이게 추정을 해야 됩니다. 네. 본인은 이제 돈이 동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 때문에 사우디를 선택하지 않은 거죠. 근데 내가 보기에 이거는 제 완전 내피셜입니다. 데헤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밸런스를 갖춘다는 게 나쁘게 보면 사실 굉장히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만 좋아하면 생각보다 일이 통해요. 자, 봐. 돈만 좋아하죠? 사우디로 가면 됩니다. 유럽 축구만 바라죠? 유럽에 남을 수 있어요. 데헤아 원하는 클럽 없을 리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레벨 이상, 어느 정도의 주급을 바라는 것 같아. 그러면 2개, 3개가 조건이 생기죠.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꼽힙니다. 자, 나 돈만 벌면 돼. 그럼 일만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에 스트레스를 받죠? 워라밸 때문에 스트레스. 자, 거기 들어가 있죠. 밸런스. 워크랑 라이프랑 밸런스를 찾고 싶은 거야. 돈도 어느 정도는 벌고 싶고 약간의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쉬고도 싶어. 그럼 그때부터 쉽지 않다 인생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데헤아가 지금 아주 밑에 있는 클럽을 가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의 기량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최소 그래도 유럽의 빅리그의 중위권 정도는 돼야 본인이 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보여요. 이건 제 추정입니다. 완전 제 추정이에요. 근데 사실 데헤아가 굉장한 고주급자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완전히 보전하면서 사우디까지 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내가 이 정도는 주급을 받아야 되라는 생각도 제가 보기엔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데헤아를 선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이 좀 높은 상황이다. 아무래도 그런 거 아닐까라고 제가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데헤아가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디든 유럽에서 뛰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거는 가능한 클럽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팀을 못 고르는 거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조건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만족시키기에는 지금까지 보여준 최근의 어떤 골키퍼 트렌드와 데헤아가 보여준 기량이 좀 안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데헤아는 현재 빅리그에서 뛰기는 조금 힘든 선수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빅리그에서는 뛸 수 있어요. 왜냐면 데헤아는 여전히 저는 실수가 있고 트렌드에서 멀어졌지만 충분히 실력을 가진 골키퍼라고 봐요. 근데 빅리그에서 최상위권 레벨에서 뛰기에는 이제 데헤아의 이 지금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미스도 좀 많아졌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데헤아의 그 발밑 그 문제가 언제나 발밑이 발목을 잡죠. 그런 문제 때문에 물론 뭐 사실 최근에 보면 오나나도 실수를 하고 그러니까 오나나가 엄청나게 더 좋은 거냐라는 의문을 가진다고 얘기하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오나나는 기본적으로 전 좋은 골키퍼라고 생각을 하고 데헤아는 이제 그러기에는 기량적으로 여러 가지가 조금 안 맞죠. 저는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내로라 할 유럽의 큰 클럽들 이제 그 구단들은 희원님도 아시겠지만 딱 봤을 때 주전 골키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헤아에게 똑같이 주급 조건 주고 주전으로서 조건 약속해주고 그러면서 데려오기에는 이제 그 팀들은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데헤아 입장에서도 뭔가 뛸 수 있는 자리가 지금 봤을 때는 이 빅클럽 빅리그 이 눈높이로 봤을 때 좀 애매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미 다 차 있는 느낌. 아까 데헤아 말씀해 주실 때 왜 발밑에 불안함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저희가 해설 듣다 보면 발밑이 불안하다, 이 그렇죠. 선수 발밑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네. 도대체 발밑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엔 골키퍼의 어떤 그 후방에서부터 이 흔히 얘기하는 빌드업, 공격 작업을 만들어가는 게 시작이 수비도 아니고 뭐 이 진작부터 예전에야 뭐 미드필더부터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미드필더를 우리 어르신들은 링커라고 불렀습니다. 네, 수비와 공격을 잇는다. 그쵸. 거기서부터 공격을 만들거나 그거를 지나서 이제 조금 더 시대가 거슬러 그 이제 우리 쪽으로 현대로 오면 수비부터 공을 잘 차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는 골키퍼까지 번진 거죠. 여기서부터 흔히 얘기하는 그 발밑, 좋은 이 볼줄기가 나가지 않으면 원활하게 공격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데헤아가 그런 쪽에서 조금 약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리드하는 선도하는 어떤 최고의 빅클럽들은
발밑이 좋은 골키퍼를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거기에 좀 안 맞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단순히 그냥 여기서 다른 골키퍼 쓰면 패스를 잘 연결했을 텐데 대해안은 여기서 패스 연결이 안 되네 아쉽다가 아니고요. 공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요. 그리고 그냥 플러스에서 0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는 실수가 나옵니다. 이미 지난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 대해의 실수 때문에 유로파 리그에서 떨어지는데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그렇죠. 받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채팅창에서 우리 아주의 애청자이신 비주얼 폰지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원래 노이어라는 정말 미드필더 이상으로 공을 잘 차는 선수가 골키퍼인데 노이어가 부상으로 빠지고 요즘 울라이히라는 후보 골키퍼가 나오거든요. 근데 노이어와 울라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방보다도 발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울라이가 나오니까 뭔가 골키퍼에게 공이 갔을 때 노이어였으면 이걸 살려가지고 바로 미드필더들 전진할 수 있게 딱 그 숟가락으로 떠먹여줬을 텐데 근데 숟가락을 못 쥐고 오는 골키퍼들이 있는 거예요. 발밑이 안 좋은 골키퍼들이 예시가 되는 거죠. 그 대해야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약간 적당한 타협이 있어야만 구직 활동에 성공할 수 있다.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대해야는 은퇴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원하는 클럽을 찾아갈까요? 글쎄요. 이게 대해야가 돈이 부족한 선수는 아니에요. 워낙에 많은 고주급을 오랫동안 받아왔으니까. 근데 지금 선수를 은퇴하기에는 포지션상으로도 너무 이르거든요. 앞으로 10년 더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럼 이제 결국에는 어떤 걸로 가야 되냐면 이 선수가 과연 현실과 타협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엔 너무 일러. 만약에 제 나이에요. 5년 많아. 85년생이야. 그러면 나는 은퇴하는 선수 있다고 봅니다. 뭐 한 8, 9서부터 또 은퇴하는 케이스가 없었던 게 아닌데 골키퍼는 이거보다 훨씬 더 선수 생활을 길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여가 이걸 어느 정도 타협을 안 하고 그냥 은퇴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아쉬운 선택이 아닐까. 뭐 그건 본인의 선택이긴 합니다. 본인이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리고 그럴 때 그런 사람마다 그거 있잖아요. 나는 여기에서 내가 생각하는 커트라인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본인 선택이니까. 근데 조금만 낮추면 충분히 더 대야를 찾는 팀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대야는 난 좀 더 보고 싶거든요. 뭐 그게 중위권 정도에서 팀을 캐리하는 골키퍼가 될 수 있을 거라 봐요. 근데 이제 본인도 스타일을 바꾸지 못할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발밑이 안 좋잖아. 발밑 안 좋은 거 말고 짧은 패스도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고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패스도 실수하는 거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축구를 보다 보면 사실 매 순간에 집중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골키퍼에게 공이 갔을 때 과자 좀 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과자 이렇게 봉지 딱 뜯으면 갑자기 봤는데 실점을 했어요. 뭐지? 뭔 일이 있었던 거야? 하면 그럴 때 이제 실수가 나왔던 게 골키퍼다. 네, 직접적으로 그냥 비유를 하자면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종인 형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에 집중해야 될 수 있다. 뭐 많은 것들을 균형 있게 욕심내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힘들 수 있다. 그래.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대야에게 결국 중요할 것 같은데 왠지 마지막까지 지켜나갈 건 왠지 그냥 본인은 유럽에서 뛰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빅클럽은 아닐지언정 빅리그에 약간 순위권이 낮은 팀들은 주전 골키퍼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장기 부상을 당해서 갑작스럽게 골키퍼가 필요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왠지 시즌 중에 그러한 사정에 있는 팀이 한번 대야에게 제의를 하고 거기서 대야도 조건을 조금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이 그래도 빅리그에서 뛰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어나간다는 차원에서 왠지 그러한 팀들과 계약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그 본인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만약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커리어를 이어가기 위해서 대폭 내 그 출연료를 낮추고 나는 방송을 이어가겠다라는 스타일인가요? 아예 나는 차라리 안 하고 만다. 그런 타입인가요? 대해야는 근데 돈을 많이 벌어놓은 경우잖아요. 그렇죠. 이미 통장에 많이 쌓여 있으면 그게 나와는 다르다 그게. 잔고가 쌓여 있으면 커리어를 이어가죠. 근데 네. 잔고가 없다면? 잔고가 없으면 과감하게 그만해야죠. 그만한다. 아니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돈을 벌어야 해요. 26이에요. 그렇죠. 집에서 전업자녀로 일할 수 없어요. 네네. 부모님이 싫어하십니다.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방송에서 돈 못 번다 그러면 다른 구실을 찾아봐야죠. 네, 역시 양패를 싫어하는 말. 예.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 언제까지 꿈만 찾을 순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 그래도 대해야가 계속해서 경기를 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곤 있지만 혹시나 은퇴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 행선지는 지도자? 혹은 뭐 해설가? 어느 쪽으로 예상하세요? 저는 대해야는 CF 모델하면 될 것 같아요. 도넛 모델. 근데 옛날에 이제 도넛 관련 있었죠. 예, 뭐 의사소통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 그건 이제 좀 여러 가지 오해도 섞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이상하게 난 대야가 지도자를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제 느낌이에요. 근데 해설을 한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의외로 약간 SNS 스타 같은 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 네. 아니면 요즘에 선수들 중에 가끔 개인 방송하는 경우 있어요. 저 개인 방송 할 것 같은데 돼요. 네, 왜냐면 그 아구에로도 네. 지금 네. BJ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히샬리송도 켜놓고 게임하고 맞아, 맞아, 그러더만. 맞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대야도 약간 그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왜 아니면 슈퍼셀러 이러다가 또 그 형철이 FC 이쪽에서 EA 스포츠 쪽에서 약간 같이 뭔가를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엠버서더 느낌으로 같이 투어도 가고 음. 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뭐 이제 그 틱톡이라고 하죠. 해외는 아무래도 네네네. 틱톡도 운영해서 되게 독특한 콘텐츠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해야 챌린징 같은 거 해서 예. 축구가 아니더라도 괜히 가가지고 막 길 막고 막 어, 나 뚫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교감하는 SNS 스타가 되지 않을까. 근데 어. 이게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봤을 때 대야가 그런 성격이었으면 이거 뭐든 받았을 겁니다. 아 그것도 맞네.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아직은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까지 하는데 생각보다 벽이 굉장히 두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대야가 아직은 선수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90은 너무 일러요. 너무 가죠. 그 저랑도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고 아까 얘기했지만 손흥민 선수랑도 2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양현 아나운서랑 8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이거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이거는 대야가 본인이 선택을 내려야 되지 않나. 네. 대야의 다음 행선지를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토트넘의 이야기입니다. 토트넘이 유망주 센터백 부시코비치 영입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우선 2025년까지는 크로아티아 리그에 있는 하이둑 스플릿에서 뛰게 한 뒤에 이후에 토트넘으로 데려오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걸 왜 굳이 2025년에 데려오죠? 지금 이 케이스가 규정상 바로 영입할 수 없는 케이스이긴 해요. 이런 경우가 있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부러 재임대를 보낸다거나 규정 때문에 바로 영입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계약을 한다거나 그리고 뭐 잉글랜드의 특성상 또 EU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요 지금 부시코비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그 되게 막 이런 일이 있어가 아니라 자주 있는 일이긴 해요. 네, 근데 뭐 그 스타일이 여러 가지인 거죠. 데려왔다 재임대를 보내거나 아니면 그 나이나 규정 때문에 추후에 영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안 해놓으면 얘는 뺏깁니다. 되게 많은 팀이 주목을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얼른 발빠르게 데려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부시코비치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클럽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그 선수 본인이 토트넘행을 강력하게 원했다고 하는데 이건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가 크로아티아 선수잖아요. 네. 2007년생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어려요. 저희는 이제 토트넘이 크로아티아 하면 루카 모드리치 생각나고 그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 좀 잊혀진 이름일 수 있지만 촐루카 생각도 나고 토트넘에서 뛰었던 그 크로아티아 선수들 좀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그 선수들을 보면서 자랐을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2007년생이면 너무 어리긴 어려요. 그래서 그 선수들을 직접 본 건 아니겠구나 싶지만 뭔가 그래도 토트넘 출신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있었던 점 지금 페리시치도 물론 있지만 보면서 뭔가 그래도 내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조금 더 순위권이 높은 팀들에서는 지금 당장 어린 나이에 주전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땅치 않을 수 있으니까 빅리그로서 런던에서의 메리트도 있고 프리미어리그라는 메리트도 있고 꾸준히 상위권에 도전 중인 메리트도 있는데 최상위권 정말 최상위권에 고정되는 팀보다는 주전 경쟁에서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본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서 지금 토트넘을 좀 생각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는 입장인 거죠. 그럼 부시코비치가 이렇게 많은 팀들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잘해서요. 오. 다른 거 없습니다. 잘해서. 맞아요. 이 나이에 굉장히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이미 뭐 그 1군 무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선수는 요즘에 그런 경우 있어요. 좀 나이대가 어린데 품귀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또 야구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좌완 파이어볼로는 지옥에서 데려온다라는 것처럼 어떤 포지션인데 괜찮은 선수라면 빨리 체크를 하는 게 좋은데 특히나 토트넘 같은 경우는 센터백으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 것 때문에도 더더욱 아마 그랬을 것이고 다른 거 없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잘하면 모든 팀들이 달려듭니다. 뭐 라민 야말 같은 선수도 뭐 바르셀로나에서 일찍 데뷔한 것처럼 이런 선수는 빨리 데려오는 게 상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선수가 지금 기대받는 만큼 크다. 얘 나중에 1,000억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영입 경쟁 붙으면 이게 토트넘이 데려올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 데려오는 거죠. 이미 토트넘에는 사실 유망주 센터백 필립스가 있잖아요. 이 센터백을 또 영입하는 게 유망주 둘을 붙여서 경쟁을 시켜서 기량을 더 끌어올리기 위함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일단 다수를 보유한 게 역시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경쟁도 경쟁이지만 같이 뛰는 그림도 나올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한 조합이기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역시 지금 토트넘의 이런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아주 유망한 사원들을 일찍이 협상을 통해서 영입하는 거는
저는 이거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구단보다도 토트넘이 재빠르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스카우트망에 대해서도 장점을 볼 수 있고 선수 협상에 있어서의 어떤 작업도 빠르게 진행된다는 부분에서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센터백 필립스는 이번 여름에 블랙번에서 이제 데려왔던 선수죠. 지금 토트넘 21세 이하 팀에서 뛰고 있고 반대로 부시코비치의 경우는 영입은 했지만 일단 당장은 기존의 하이둑 스플릿에서 경기를 뛰는 방식으로 육성이 되는 거고 그게 나라 밖 이적이기 때문에 이제 규정상 문제가 있고. 그렇죠. 소속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일단 일찍이 경기 경험을 충분히 쌓으면서 이제 올라오는 미래를 위한 영입이 될 텐데 여기에 더해서 도링턴처럼 지금 토트넘에서도 기대를 받고 있는 센터백 유망주들도 있거든요. 유망주 레벨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다시 다수가 뜨는 거는 역시 좋은 전망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유망주이기는 하지만 또 큰 클럽들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선수를 영입하게 된 거니까 분위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채팅창에서 토트넘 팬들은 그거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키 더 안 컸으면 좋겠다. 193이니까 지금 이미. 그 고1이면 선수들에 따라서 남성들이 20대 중반까지 크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해외 축구 선수들을 보시면 뭐 항상 예시를 제가 이 선수를 드는데 그 양페리시 반페리시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선수가 아스날 입단 당시랑 마지막에 맨유로 넘어갈 때는 키가 달라요. 사실 더 컸어요. 사랑하시죠, 반페르시. 그러진 않습니다. 아니, 항상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왜냐면- 마음속 한켠에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기요. 네, 그러잖아요. 네. 전형적으로 키 큰 선수예요, 이 선수가. 네. 원래 183 프로필이었는데 마지막에 반통수가 거의 190에 가깝게 컸어요. 188, 마지막에. 189 정도 됐어요. 근데 이렇게 큰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 193이 아니라 199, 2m 된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아무리 좋은 신체 조건을 가졌다 하더라도 민첩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댄번 이런 선수들이 맞아요. 이건 못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너무 크면 그때부터는 약간의 이제 핸디캡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좀 걱정하시는 분이 아닐까. 네. 근데 모르겠어요. 193이면 제가 보기엔 진짜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토트넘이 그건 알아서 잘하겠죠. 네. 네, 또 이게 토트넘 유망주 센터백 부시코비치의 성장을 또 지켜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다음 주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아약스의 소식인데 팬들의 폭동으로 경기가 중단이 됐다고 해요. 상황을 보면 아약스 팬들이 폭죽과 홍염, 연막탄을 챙겨온 거잖아요. 계획적이었다고 봐야 하는 거겠죠, 이거? 뭔가 좀 불만이 그동안 있었고 언젠간 한번 표출할 기회를 재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중에 이 경기가 이제 페이노르트하고의 라이벌전이었는데 0대3으로 지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그때 경기 중간부터 막 홍염 같은 막 연기를 뿜어오는 그 화약류의 그 도구가 있잖아요. 경기 잔디에 계속 투척이 됐어요. 경기하다가 그래서 몇 번이 중단되다가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주심이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경기를 중단해서 모두 이제 철수를 시킨 거죠. 네덜란드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은 암스테르담을 갔다 와서 그죠? 네. 이 동네고 저 우리 이스타TV에 영상도 올라왔지만 아약스 선수도 훈련하는 데도 갔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직접 공도 거기서 축구 차고 1등 했잖아. 맞아요. 네. 그때 판더바르트한테 계속 칭찬도 받고 예. 되게 고마운 어떤 인연이 있었는데 이 아약스 암스테르담 제가 갔을 때 암스테르담은 진짜 평화로운 동네였고 이렇게 사람들이 여유로울 수 있을까? 자전거를 진짜 많이 타거든요. 근데 다 그들만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아무런 겹침 없이 정말 질서 있게 깔끔하게 도시의 경관이 막 느껴졌거든요. 되게 좋고 나중에 또 가보고 싶은 여행지 중에 하나였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드네요. 진짜 유럽 사람들이 축구 볼 때랑 아닐 때랑 차이가 크구나. 그렇게 평화로웠던 동네에서 홍염이 날아다니고 유리가 깨지고 경기장이 부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데 상상이 안 돼요. 우리 채팅창에 있는 분들도 비슷해요. 축구 얘기 안 하면 진짜 착한 분들이에요. 정말 평화롭고 다들 좋은 얘기해주고 축구 얘기하죠. 갑자기 획가닥해서 채팅창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예, 여기 있는 사람들도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다 이렇게 똑같다. 액션을 하는 흔히 얘기하는 유럽의 울트라스들 중에 극성 맞은 팬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베형이나 파비앙한테 물어봐도 그런 사람들은 우리도 부담스럽다. 이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아약스 성적이 지금 보면 화가 날 만한 상황이긴 한데 이거는 좀 심하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이제 좋은 건 아니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 소식을 보고 아약스의 팀 분위기가 원래 조금 험악한가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저희 황인범 선수가 이적했을 때 지베즈다 입장하는 터널 분위기 되게 살벌해서 논란됐잖아요. 네. 논란은 아니지만 이슈가 됐죠. 네. 자체 수정했습니다. 아, 예. 알아서 주워 담았어요. 예. 어디나
극성맞은 팬들은 있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 과격한 행동을 한 거라고 보이는데 성적을 놓고 봤을 때는 아약스 팬들은 지금 화날 만한 상황이긴 해요. 네. 저희 경기가 후반 55분에 중단이 됐는데 네.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그냥 경기 끝 3대0 패배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그 규정마다 다릅니다. 상황마다도 다른데 무수패를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여기서 그냥 합의하에 경기를 끝내자. 근데 이 지금 발표가 났거든요. 수요일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에 55분 그 상황 그대로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공이 중단된 위치, 선수들의 위치를 라인업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에서 수요일 2시에 재개를 한다고 하고요. 일단 그렇게 발표가 났는데 또 하루 지났을 때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왜냐면 이건 또 내부 사정에 따라서 정말 갑작스럽게 또 유연하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55분 시간대 이후로 다시 재개를 할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아약스의 현재 성적을 보면 LADBC 18팀 중에 14위. 말도 안 되죠. 어우, 아약스가 원래 14위야. 네덜란드 명문 구단이잖아요. 엄청난 명문입니다. 유럽 축구사에서 아약스를 빼면 이야기가 안 돼요. 엄청나게 맞아요. 명문인데 아무리 뭐 약간의 등락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아약스가 지금 4경기에 1승 1패 1승. 뭐 지난 시즌도 뭐 그렇고 네. 그리고 뭐 페이노르트에 밀린 것도 기분이 나쁠 거고 이 행동은 과격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건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화가 날 만한 상황인 건 맞고 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스날이 4경기 했는데 1승 2무 1패로 지금 부진하고 있다? 저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네, 저도 욕설을 했겠죠. 유리 던지시나요? 그 정도까지는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최소 우리 부스에서 의자는 던집니다. 2021-22 시즌이 예. 그랬어요. 그때 한참 맨시티, 첼시 일정도 안 좋았었고 그때 초반에 안 좋았을 때 주원이 형 우참했던 그 전설의 영상도 그쵸. 그 시기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그 정도의 성적이면 되게 화가 나고 지난 시즌에 리버풀도 그랬으니까 되게 막 화가 났던 때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철이는 영상에서 분노의 양치질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시기가 2월이긴 했지만 네, 차인표 아저씨 따라하면서 예. 하면서 저 그거 막 봤어요. 쓰레기들아 했던 그 생각이 봤어요. 예. 나네요. 예. 봤어요? 네. 되게 유명한 영상이 됐구나. 그쵸. 근데 제가 유감스럽게도 실물로 뵙기 전에 그 영상을 먼저 봤어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셨을까? 생각보다 되게 평온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괜찮아요. 올 시즌은 지금 그냥 깔끔하게 양치만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소보슬라의 메칼리스 너무 든든하게 해주고 있으니까 아주 이뻐 죽겠어요. 이 축구가 사람들을 좀 이렇게 폭력적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평생 살면서 의자 집어던진 일이 없어요. 예. 근데 의자가 집어던지게 돼. 이분들도 뭐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좀 위험하니까. 맞아요. 네, 안 하면 네. 좋겠다. 네. 네. 그럼 이렇게 명문 구단인 아약스가 이번 시즌에는 왜 성적이 부진할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 이적 시장 때도 1억 유로를 썼고 작년 이적 시장 때도 1억 유로를 썼는데 영입한 선수들을 보잖아요. 너무 미래를 보고 온 약간 불확실한 유망주 영입이 많았어요. 근데 아까 토트넘의 부슈코비치의 사례처럼 전략적으로 유망주를 영입하는 건 좋은데 나간 선수가 이렇게 엄청 많은데 그 나간 선수 빈자리 지금 당장 메꿔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 크기가 작은 유망주들로 메꾼다는 발상 자체가 이거는 영입에 있어서 전략이 좀 아쉬운 거죠. 전략적인 유망주 영입은 좋다. 하지만 급한 주전급 영입이 필요한데 그걸 유망주를 메꾸려고 하는 시도는 너무 도박성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간 선수들이 직접 보니까 진짜 팀의 기둥급이었더라고요. 뭐 안토니, 알레, 쿠두스, 흐라멘베르흐, 뭐 팀버 딱 이름만 들어도 너무 유명한 선수들이 다 팔았는데요. 이제 네덜란드 리그에는 아무리 아약스가 명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팀들의 운영 기조가 좋은 선수들을 육성해서 그거를 판매하고 그걸 다시 운영 자금으로 쓰는 형태가 이제 은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대거 빠져나가는 거는 되게 이상한 일은 아니긴 해요. 근데 아까 이제 이명철 해설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보강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이제 적재적소 잘 안 된 거죠. 무엇보다 저는 이 영입도 영입인데 판매를 돈을 많이 받긴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팬들은 그것도 좀 실망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도 어쨌든 지금 당장의 성적이 있고 전략이 있는데 선수들이 아무리 또 다른 리그를 가고 싶어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한꺼번에 다 파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아니 우리는 그럼 챔스는 누가 뛸 것이며 리그는 누가 뛸 것이며 결국 그러다가 지난 시즌 성적 때문에 올 시즌 챔스 못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야스 팬들은 화가 났는데 게다가 그렇게 해서 나름 돈을 벌긴 벌었죠. 근데 그 번 돈을 잘 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대해서 팬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에 대한 분노 그리고 선수들을 팔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 이것도 있었겠지만 경기 못한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화내긴 해요. 경기만 못하면 좀 화내긴 해요. 네. 네, 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누가 더 기름을 어떤 게 더 기름을 그렇지. 붓느냐인데 그 기름이 사실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예.
뭐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되는 게 미슐린 타트 얘기도 나오는데 아스날에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슈투트가르트에서 엄청난 어떤 이전부터 도르트문트 때도 그렇고 아주 좋은 선수를 잘 찍어내는 이 스카우트이자 뭐 디렉터 역할도 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한데 사실 미슐린 타트가 지금 이제 스캔들로 엮여 있는 게 본인이 만들고 또 지분이 있는 요 회사, 데이터 회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요 회사를 사실 그 만든 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데이터베이스로 선수들을 영입하는 거는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긴 한데 글쎄요, 만약에 이게 진짜 조금 문제가 된다라 그러면 그 이전에 미슐린 타트가 쌓아왔던 것도 다 문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아마 조금 그 실체가 드러나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정리하면 그거죠. 미슐린 타트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근데 살짝 자기 회사라고 봐야 돼요. 맞아요. 그냥 자기 회사라고 봐야 되는 곳인데 그 자기 회사가 그 회사가 데이터 관련 프로그램을 이제 갖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 관련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쓰고 있는 에이전시 소속의 선수하고만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선수 영입을 미끼 삼아서 자기 회사를 좀 더 이용하게끔, 그렇지. 자기 회사의 지분을 좀 더 쓰게끔, 돈을 좀 더 주게끔 그렇게 이용을 한 지금 의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일단 미슐린 타트가 아약스 디렉터직에서는 지금 나간 상황, 내보내진 상황이 됐고 이전에 어떤 해왔던 일들까지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의심과 걱정, 비판을 받고 있는 최근의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약스의 시즌 초반의 분위기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명문 구단이고 왜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죠. 이 팀은 썩어도 준치 정도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럽 축구 사이에 빼놓을 수 없는 팀입니다. 축구의 한 축구에 담당하는 당연하죠. 뭐 요한 크라이프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이런 뭐 이게 그 사실 그런 명문 팀들도 100년 역사를 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도 좀 해결이 돼야 될 거고 그런 거 해결되면 사실 다시 올라올 팀이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팬들이 이 정도로 화가 나는 거 보면 보통 분노가 쌓여 있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시즌 말미까지 성적을 지켜보시면 또 재미있게 축구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네요. 자, 저희 마지막 코너입니다. 헤드라인으로 보는 뉴스 탑5고요. 저희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수원한테 당한 것도 원통한데 아스널 독설 담당 네빌, 사카 PK골, 코너서 다 같이 기뻐할 일 아니었다 일침. 그 영국의 90 미니츠라는 매체가 이렇게 말을 전해왔는데 매체 이름이 뭔가 미묘해요. 근데 맞아요. 90미닛 출처의 어떤 기사들을 많이 또 보고 공부도 하셨겠지만 좀 뭔가 이게 맞나 싶은 내용들이 좀 많이 보도되는 곳이긴 합니다. 네, 근데 뭐 요거는 이제 인터뷰를 사실 인용을 한 거니까 맞아요. 뭐 인용도 이건 괜찮아요. 가끔은 이상하게 인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이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했던 말을 그냥 가져온 거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잘 보죠. 네. 사실 게리 네빌이 그 아스날 독설 담당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맞는 말 많이 해요. 맞아요. 그리고 좋은 말도 해요. 게리 네빌이 또 오락가락하는 사람이긴 하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이 얘기에서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번에 북런던 베스트 토트넘이 굉장히 잘했고 손흥민 선수가 잘했기 때문에 그 헤드라인으로 뽑기에 사실 한번 클릭해보고 싶잖아. 그쵸. 그런 느낌으로 잘 뽑은 게 아닌가. 뭐 사카 PK골 코너에서 다 같이 기뻐할 일 아니었다. 게리 네빌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그럼 골 넣으면 싫어하나?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축하하고 더 많이 세레머니를 통해서 더 분위기를 증진하면서 결과가 좋았으면 이런 얘기 안 나왔겠죠. 그 세레머니를 통해서 팀의 결집력이 올라왔다. 네. 오히려 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조금 결과론적인 얘기이기는 한 것 같긴 해요. 뭐 굳이 따지면 게리 네빌은 아스날 독설 담당이 아니라 맨유한테도 독설 많이 해요. 맞아요. 뭐 리버풀을 상대로도 좀 많이 하고 이거 그냥 그 좀 이 날카로울 수 있는 얘기를 가감 없이 하는 편인데 그렇게 말을 많이 뱉고 방송을 하다 보면 과격한 얘기도 좀 나오고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제목 좋잖아요. 수원한테 당한 것도 원통한데 아스날 독설 담당 네빌 일침 이런 단어가 뭐야? 한 번씩 클릭해보고 싶고 아스날 팬들은 이렇게 보고 토트넘 팬들은 그랬어? 이러면서 보고 맞아요. 아주 우리가 괜히 탑5 중에 1위로 한 게 아닙니다. 이 제목을 조회수 용도로는 아주 잘 뽑으신 게 아닌가. 네. 별 얘기 아니에요. 네. 아스날 선수들은 사카의 PK골이 터지자 필요 이상으로 축하했고 그 결과 아스날의 차가운 기류에 휩싸였다라고 쓰죠. 뭐 내용만 보면 뭐 실제로 아스날의 골 세레머니 끝나고 1분도 채 되지 않아 손흥민의 동점골이 터졌다. 이건 경기 중에 있었던 이야기죠. 사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게 그 다음에 세리머니하고서 그 좋은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조르지뉴가 네, 제가 그 라이브 때 했던 표현을 아침에 쓰진 않겠습니다. 네. 이상한 짓을 해서 그런 거지. 맞아요. 뭐 세리머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조르지뉴가 세레머니 열심히 해서 그거 뺏긴 거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냥 그 상황을 세레머니 열심히 해도 제가 볼 때 세레머니 중에도 안 뺏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뺏긴 건
그 장면은 조리준이 잘못이 그래. 예, 뭐 이거는 그냥 네빌도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저는 뭐 게리 네빌이 예전에 선수 현역 시절에는 진짜 안 좋아했거든요. 네. 되게 거칠어요. 아. 그래서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온 다음에는 나는 이제 방송인이고 코멘테이터로서는 이래저래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는 나는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봐서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아주 기가 막힌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등이었어요. 다음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모드리치의 손가락질하지 마. 안첼로티 감독의 분노. 내 책임이다. 내 어깨는 넓다. 내가 짊어지겠다. 그 마드리드 더비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3대1로 패배를 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마드리드 더비에서의 패배를 통해서 그 이전까지 뭔가 우려했던 레알 마드리드의 포인트가 조금 더비 매치에서의 직접적인 패배로 인해서 좀 타격을 받게 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근데 안첼로티 감독의 이야기 자체는 잘한 것 같아요. 선수에 대한 지적이 괜히 나오는 상황에서 이건 전적으로 내 잘못이다. 비난의 화살이 있다면 나에게 쏴라. 감독으로서 사실 해야 될 전 정석적인 인터뷰라고 좋죠. 보고요. 안첼로티 감독이 나름 책임을 지려는 모습이 그래도 이번 대응은 좋았다라는 점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만약 안첼로티가 모드리치의 잘못이다. 어깨가 좁다. 네, 여러분이 맞아요. 감독 아니죠. 그러니까요. 뭐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장이 책임을 지는 인터뷰라는 게 좋은 인터뷰인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아침에 축구에서 삑살이 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건 양희연의 책임이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저는 낀 겁니다. 그럼요, 맞아요. 모든 책임은 저랑 주원영이 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 안첼로티가 아주 정석적인 인터뷰를 잘한 거죠. 네. 다음 세 번째 헤드라인. 코치마저 팀 떠났다. 개막 후 단 1승. 위기의 첼시. 이유는 비밀이야. 약간 비밀이야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킹받는 타이틀이네요. 예. 비밀이야. 그래서 비밀이야? 왜 우리끼리 얘기할 때도 괜히 누가 비밀이야 하면은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나한테만 알려줘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 기사 헤드라인 제목이잖아요. 네. 제목에서 비밀이야 적혀있으니까 괜히 더 궁금해서 눌러보기 쉽게 만드는 마력이 있는 기사 제목인 것 같아요. 그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살토르는 포체티노 감독의 코칭 스태프로 일한 지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비밀리에 첼시를 떠났다. 자세한 내용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계약을 지불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전해졌네요. 이게 좀 애매한 게 그 살토리는 원래 포체티노 사단이 아닙니다. 맞아요. 원래는 포터 감독 때 맞아요. 사단이었어요. 그 예전에 저희 라이브 중에 그 영국에서 그 브라이튼 지역에서 유학했던 분이 자기 옆집에 살토르 살았다고 했던 분이에요. 야. 그 살토르가 사실 인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목구비도 진하고. 근데 외모랑은 다르게 아주 친절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준 분이 있었는데 살토르는 이제 포터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나가는 게 또 되게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면 네. 그 포터 사단이 나갔는데 브루노 살토르 혼자 남아서 감독 대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다가 램파드가 왔는데 그래도 브루노 살토르는 남아 있었고 또 포체티노가 왔는데 그래도 남아 있었어요. 근데 굳이 따지면 남아 있긴 했지만 포체티노 사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 나간 게 뭔가 부진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갔다라기보다는 포체티노 사단이 이미 있는데 자연스럽게. 약간 브루노 살토르 굳이 따지면 좀 겉돌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도 좀 정리가 될 만했던 인사 정리 상황이 이제 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게 지금 부진과 직결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뭐 내용이 어떤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이명철 해설위원 얘기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간 걸 수 있어요. 맞아요. 이전 사람들 사단이라면 근데 뭐 이유는 비밀이야. 막 이거는 이제 좀 애매하죠. 네. 제목은 잘 뽑은 것 같아요. 그죠. 저희 네 번째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벌써 14실점, 맨유 인내심 한계, 830억 골키퍼 교체, 이번엔 711억 쓰나 영입 고려 중. 스페인 매체 피차이스에 따르면 맨유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얀 오블락을 노린다. 맨유는 안드레 오나나의 활약이 기대에 묻히지 못해서 해법을 찾고 있다. 옆에서 웃음이 터지셨어요. 지금 오나나 온 지 며칠 됐나요? 이제 막 두세 달 됐나요? 네. 그리고 오나나가 뭐 최근에 실수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오블락을 갖다 붙이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기사가 우리나라 헤드라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해외 기사들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얘네들도 진짜 애지간해. 그러니까요. 유럽들도 진짜 언론들 그 팀이나 선수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오나나를 흔드는 거잖아요. 그쵸.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 전까지 잘했던 거 생각 안 해. 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왜? 네. 오나나 잘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실점이 있다 하지만 골키퍼 실점 많으면 무조건 골키퍼 탓인가요? 그것도 그게 아니죠. 아니에요. 예, 이거는 좀 팀의 전술, 어떤 밸런스, 수비진의 문제, 부상자의 문제 이게 먼저 나와야 될 얘기인데 자꾸 오나나 쪽 이건 전형적인 흔들기 기사라죠. 만약에 한 시즌을 했어. 근데 오나나가 계속 부진해요? 그럼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 뭐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몇 경기 했다고 그러니까. 바로 이러는 거는 그냥 전형적으로 흔들기 혹은
그 가십거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꽤나 구체적으로 금액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아틀레티코는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제시받는다면 오블락을 보내줄 심산이다. 최소 이적료는 5천만 유로, 약 711억 원이 예상된다. 이것도 안 맞아요. 5천만 유로를 누가 천문학적인 이적료라 그래. 요즘은 좀 저렴해진 금액이지. 맨유 지금 쓰는 그 지갑 사정이 다른데. 근데 너- 제목 좋죠? 벌써 14실점. 맨유 인내심 한계. 830억인데 711억을 더 써? 합치면 1,500억이야? 아, 기사가. 네. 기가 막히죠. 진짜 이목 하나는 제대로 끈다. 예. 네, 저희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케인 득점왕 쉽지 않겠네. 앞에는 5경기 10골 괴물, 뒤에는 56분당 1골 괴물. 이 각각 기라시와 또 보니페이스 선수 이야기인데 저희가 히든풋볼에서 이야기했던 선수들이죠? 그렇죠. 보니페이스는 이제 나이지리아 포워드를 얘기했을 때 체크를 했고, 기라시는 이제 환희 형이 이제 김한 해설위원이 선수를 소개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이것도 케인 득점하기 쉽지 않아. 누가 했길래? 왜냐면 사람들이 사실 분데스리가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 때문에 보시기 시작한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 케인이 대단한 공격수인데 득점하기 쉽지 않아? 누구야? 봤더니만 앞뒤가 괴물이야. 앞에도 괴물, 뒤에도 괴물. 김민재도 괴물인데? 이러면서 클릭해 볼 만한 기사인 거죠. 네. 근데 둘 다 잘해요. 맞아요. 네, 보니페이스 잘하고 기라시가 형철이랑 동갑입니다. 96년생이구나. 어떻게 보면 좀 늦가기로 뛴 케이스예요. 근데 지금 정도 페이스를 유지하면 이거보다 좀 더 큰 클럽에서 노릴만한 선수가 네. 지금 이번 시즌에는 그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이 두 중에는 더 어린 쪽이 보니페이스잖아요. 그래서 보니페이스 쪽으로 좀 더 눈이 가고 저도 많이 인상 깊게 보고 있는 선수인데 진짜 대박입니다. 그냥 그 선수로서 가지고 있는 탄력에서의 장점들이 모두 다 드러나요. 딱 하나 아쉬운 게 결정력인데 아마 경기를 경험하다 보면은 점점 더 그 결정력도 보완되지 않을까. 근데 그 이전에 탄력이 달라서 버티는 거, 연계해주는 거, 되게 만능형 공격수의 그 능력이 보이는 게 저는 요즘 레버쿠젠의 보니페이스거든요. 진짜 대성할 선수다. 저는 되게 잘할 선수라고 렌달 콜로무아니도 그렇지만 이런 유형의 선수들 되게 좋아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까 댓글에 분데스리가 괴물들의 리그라고 네. 맞네. 굉장히 마음에 드는 한 줄이었어요. 괴물들의 리그. 온통 괴물이에요. 맞아요. 괴물 얘기하니 그거 생각나네요. 우리 플로리안 왔을 때, 그 독일인 플로리안이 왔을 때 이제 김민재 괴물 같은 수비수다. 그랬더니 이제 이존 해설위원이 물어봤습니다. 독일은 그러면 괴물들을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만 몬스터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똑같은데. 네. 진짜 그렇게 불렀더니 몬스터 맞다고. 몬스터. 네, 거기서도 몬스터라고 부른다고. 독일어로도 그냥 몬스터. 네, 똑같대요. 몬스터라고 부른답니다. 네, 이런 몬스터 썰까지 해서 저희 헤드라인으로 보는 탑5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수원의 김병수 감독의 사임 이야기, 또 대해야의 조기 은퇴 가능성, 토트넘의 유망주 센터백 부슈코비치 영입, 아약스의 팬들 폭동, 그리고 마지막 헤드라인으로 보는 탑5까지 이렇게 5가지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양현이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는 박종윤 캐스터 그리고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